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 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경제금융부 권재희 기자 모시고 계엄 탄핵 악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계엄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예. 이제 계엄 이슈는 소멸이 됐는데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경제적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여전히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권 기자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밤이었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비상계엄 이후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가 되면서 소멸은 됐지만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서 경제의 그림자가 되게 짙게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여파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또 이렇게 대형 돌발악재가 겹치면서 당분간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요즘 보니까 경제 수장들 이른바 F4 회의를 매일 열면서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일 텐데 권 기자 우선 증시 쪽 또 파장이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계엄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영향이 나타난 곳이 바로 증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당장 이제 계엄 직후인 4일에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 장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안건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을 정도로 네네.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계엄이 6시간 만에 종료가 되면서 거래소는 이제 예정대로 이제 개장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이제 4일부터 이제 그 계엄이 있었던 주에 4일, 5일, 6일, 3일 동안에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난 3일 이후인 4일 하루에만 이제 코스피에서는 4,071억 원을, 5일에는 3,173억 원, 그리고 6일에는 2,8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4일간에만 1조 넘게 네.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이제 거래소 측도 그렇고 나중에 증권사 사장 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봤더니 뭐 고민 끝에 결정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개장을 한 게 잘했다. 네. 뭐 이 정도 이제 팔아치우긴 했지만 개장을 안 했으면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맞습니다. 더 여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고 주로 외국인들이 어떤 것들 많이 팔았나요? 네, 특히 금융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는데요. 네네. 이제 4일에만 2,551억 원, 네. 그리고 다음 날인 5일에는 2,786억 원, 그리고 6일에는 1,759억 원으로 이 3일 동안 7,096억 원치가 이제 금융업종에서 네. 순매도가 됐습니다. 네네. 이는 이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 동안 4일간 이제 1조 85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거의 70%에 달하는 규모인 7,096억 원치의 순매도가 이제 금융업종에 집중된 걸로 볼 수 예, 있습니다. 아마 금융주들이 금리, 환율 이런 데 되게 민감한데 그 지표들이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연이어서 금융주들도 매도세를 당한 것 같고 원래 금융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올해 이제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거의 뭐 최고치로 보자면 네. 7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계엄이 터지고 나서 사흘 동안에만 많이 빠진 곳은 18%, 거의 한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를 반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업종 중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4일부터 9일까지 4거래일 동안 KB금융이 18.2%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하나금융이 마이너스 13.3%, 그리고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10.9%, 그리고 신한금융도 마이너스 5.9% 정도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들이 밸류업 기대감에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도 네. 많이 샀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컸을 거예요. 개인들이 느끼는 하락감 이런 것들이 컸을 네. 거고. 예.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반발 매수 이런 거 예상하는 사람도 네. 있나요? 네.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한국 금융주의 단기적 하락이 오히려 매수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계엄 탄핵 이어지고 있지만 어차피 수습될 거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 일단 지표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증시에서 증시부터 살펴봤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게 환율인데 네. 예, 환율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원화 가치도 이제 정치적 불안으로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죠.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죠.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이제 비상 계엄과 이제 대통령 탄핵 음. 전국이 겹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통화국 중에 가장 많이 네.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비상 계엄이 내려진 3일 밤에는 이제 네.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42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예. 이건 이제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기록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환율이 1,400원을 기점으로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었는데요. 네. 1,450원을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될 경우에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400원대는 예전 요 사태 전까지는 1,400원대가 심리적 마지노선 네. 가기 힘들 거다. 그런데 이제 이건 그냥 일상적인 수준으로 고착화될 것 맞습니다. 같고 1,5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 심지어 어디서는 뭐 1,800원까지 예상하는 데도 있던데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네. 이제 환율이 이제 당장 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환율이 오르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그렇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네.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생필품, 특히 식료품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밀이나 옥수수 같은 이제 곡물 자급률도 거의 0%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라면이나 국수, 빵 같은 품목들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지금 얘기하고 제일 걱정되는 게 물가 상승 그리고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해외 유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그 부담, 네.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역시 그 부담이 커지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하느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금리나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느니나 기재부에서 달러 관리를 잘해서 좀 폭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게 가상자산이었어요. 이거는 네. 뭐 계엄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화로 1억은 벌써 넘었고 그다음에 달러 기준으로 10만 달러 이거 넘어서면서 최초로 넘었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지만 이번 탄핵 사태 때 급등락했거든요. 네. 이제 발작이라고 표현하던데 어땠습니까? 네, 비상 계엄이 내려진 날 밤에 네. 이 업비트라든지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가 마비가 됐을 정도로 이제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컸는데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비상 계엄 선포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날 한때 30%까지 폭락했습니다. 네. 이날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대에서 30분 만에 8,800만 원대로 추락했는데요. 이제 급락한 만큼 비트코인이 다시 1억 3천만 원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이제 계엄 당시에 불안 심리로 패닉셀이 이어지고 이때 또 투매를 하려는 투자자들과 이제 저가의 코인을 이제 다시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뒤엉키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 계엄 쇼크 당시에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이제 계엄 직후인 4일날 국내 5대 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이 51조 5,81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같은 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을 합친 규모인 15조 원과 비교해서 3배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이제 유동성이 코인 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 쪽이 많이 그날 다운도 많이 되고 네. 그랬다고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업비트가 거의 한 7, 80%를 맞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몰렸을 것 같고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네요. 권 기자는 혹시 저도 그런 거 그날 투자하나요? 저도 그날 네. 이때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네, 사야겠다 싶어서 접속을 시도해봤는데 예.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예.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요번에 네.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 보니까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상자산이 과연 투자자산으로 적격한가 아닌가. 그런 변동성이 생각이 너무 네, 크죠. 너무 커서 그런 생각이 다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짚어야 할 거는 이제 이거죠.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이런 네.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맞습니다. 당연히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유상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합친 국력으로 통계를 내는데도 보니까 이제 8위에 올라 있던데 그런 이상에도 금이 갈 것 같아요. 국가 신용 등급 쪽은 어땠나요? 네, 이제 비상 계엄은 6시간 만에 종료가 되긴 했지만 네, 이제 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니 네. 이제 그런 경제에도 이제 이런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잘 알려진 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당장 국가 신용 등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제 무디스라든지 피치라든지 이제 다른 신용평가사들에서는 이런 정치적 불안정 국면이 길어지면 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방 압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어둔 거군요. 네. 악재가 계속되면 내릴 수도 있다. 네, 한국의 국가 신용 그렇습니다. 등급을. 참 걱정이네요. 뭐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폭락이다, 시장 금이 갔다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 자체로도 한국의 경제 체력이 상당히 튼튼하다고 갖춰져 볼 수 있죠.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지금 신용평가사들 얘기처럼 이게 장기화되면 네. 얼마나 버틸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나 잘 대처해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포브스가 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계엄 비용은 5,100만 한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비꼬는 걸 수도 있고 되게 폐부를 찌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 비용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두고두고 갚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국가 리더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전 국민이 두고두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암울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게 결국 사회나 국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